오늘은 다가오는 제2차 한국 전쟁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한국 전쟁을 대비하라. 저는 전쟁의 예감을 직관이나 이런 것으로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런 제목에 제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먼저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왜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미국 정부가 이제 북한의 문제를 놓고, 북핵 위기를 놓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1995년 이래 북한에 13억 불을 지원했다. 아주 돈의 액수까지 명확하게, 여기 지금 세계적인 기업인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명확하게 계산해서 그동안 한 22년 동안 미국이 북한의 지원을 위해서, 원조해 주기 위해서 무려 13억 불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대신에 북한은 핵 무기를 폭발시켰고, 핵 무기 동결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그동안 북한에 13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무상으로 원조해 주었는데, 북한은 이렇게 악하게 보답을 했습니다. 핵 무기를 폭발시켰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탄도 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급격히 발전시켰다. 아주 그 정점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 우리 한국 제일 위협적인 곳이 한국입니다. 일본은 미국은 그 다음이고요. 우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미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위협하는 탄도 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급격히 발전시켰다. 아주 거기에 생사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고, 또 놀기에 바쁘고, 해외여행 다니기에 바쁘고, 여러 가지 활동하기에 바쁜데, 지금 이 김정은과 그 수뇌부와 이 북한의 지도자들은 죽기 살기로 지금 미사일 개발해서 핵탄두 장착해서 이제 쏘아서 무력 통일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전념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틸러슨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우 분명히 말하겠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모든 선택을 검토 중이다. 거기에는 물론 군사적인 선제 공격이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루인가 이틀 전에 시리아에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59개를 한 비행장을 공격하는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인 그런 그 시리아 그 정부, 그 아사드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전에 시리아 정부에서 화학 무기를 썼을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경고만 했지 행동을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약골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만 했지 행동을 못합니다. 종이 호랑이, 미국이 종이 호랑이로 변모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진짜 호랑이가 됐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선택을 선뜻 그들이 필요하면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5일 날 북한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 정상이 만나서 회담하기 바로 전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한 겁니다. 우리를 이 북한 가지고 너희 미국 중국 놀려고 하지 마라. 우린 우리 식대로 갈 거야. 이런 그 표현입니다. 우리를 가지고 협상하지 마라. 우린 우리 길이 있다. 뺑 하고 쏴버린 겁니다. 아주 미국 중국 양 정상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왼쪽에 지금 북극성 2호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게 60km만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마하 10 이상으로 날아간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개성 같은 데서 쏜다면, 그리고 우리 수도권으로 이것을 쏜다면 사드나 패트리엇 같이 올라오는 공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드를 가져와도 저들이 저런 이 중거리 이 미사일을 개성에 놓고 수도권으로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뭐 이런 지역으로 쏴대면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아유 걔네들 뭐 맨날 그냥 그렇게 또 봄 됐구나 또 칭얼대는구나, 워낙 많이 위협을 받아보니까 이제는 위협받고 뭐 그냥 또 위험에 지나가니까 뭐 천안함 폭침이나 뭐 연평해전이나 뭐 등등 그런 것이 있지만 큰 전쟁이 나질 않으니까 그냥 또 지나가겠지. 너무 거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드 갖다 놓고 패트리엇 갖다 놔도 이렇게 가까운 데서 쏘는 것들은 막을 길이 없다고 우리 국방부가 아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틸러슨이 말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은 또 다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에 관해 충분히 말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We have no further comment.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명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내가 말할 때 더 이상 말 안 해.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제는 모든 옵션이,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후에 또 뿅 하고 또 미사일을 또 쏴서 보낸 겁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할 말 없다. 이제 행동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이 비행기 전용기 위에서 이 말을 했어요.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behaving very, very badly. 아주 나쁘게 행동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가지고 놀았어.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제 정권을 교체할 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해 준 것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꽉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북한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오바마가 얘기를 한 것을 트럼프가 탁 아주 그냥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시리아 아이시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는 북한이 최우선 과제가 된 이유가 오바마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에는 전략적 인내를 계속했습니다. 말만 하고 기다리자, 말하고 기다리자, 톡톡톡톡 말잔치. 그리고 끝났어요. 약골 대통령으로. 자기는 평화로운 이미지를 줬을지 몰라도 우리는 얻은 게 뭡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완전히 이건 매파입니다. 이건 완전히 독수리파입니다. 이제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제는 선제 공격이 남았을 뿐이다. 이렇게 방향이 분명하게 선회가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문과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China has a great influence over North Korea. 중국은 북한에 아주 큰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 왔는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이 단독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북핵 위기는 이제 나의 책임이다. North Korea crisis is now my responsibilit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만 한다. 나의 책임이다. 북핵 위기는 이제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불평을 했습니다.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벌써 몇 년 전에 처리를 깨끗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한 바람에 아주 엉망이 된 이 북핵 위기를 내가 처리하게 됐다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나의 책임이다. 내가 할 일을 해야만 한다. 이 트럼프는 일평생에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도산도 했었고 다시 재기도 했고 평생에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 일을 계속했던 세계적인 기업가입니다. 책임감이 대단하죠. 성공적인 기업인들이 책임감이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책임감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내 책임이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 I will do what I have to do.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그 기사를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6일 현지 시각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업무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공동 기자회견이나 합의 사항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없이 일정을 마쳤다. 이 때문에 양측이 북한 미사일 위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공동 성명을 발표 안 했어요. 말로는 아주 큰 진전을 이뤘다. 서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공동 성명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문제 등 이 현안에 대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그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틸러스는 다시 말합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의 진전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공유했다. 네, 트럼프가 북한 핵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은 중국과 기꺼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중국의 특별한 문제와 도전들을 야기하는 것을 이해한다. 중국이 우리와 조율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틸러슨도 그 엑슨 모빌의 그 아주 대단한 회장이었고 세계적인 기업인입니다. 뭐 트럼프 못지않은 그런 기업인입니다. 이런 기업인들은 실용주의에 아주 밝죠. It works.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된다. 기업인들은 돈을 벌어야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고 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결책을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 기업인들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인데, 이 국무장관이나 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둘 다 아주 서로 간에 짝이 잘 맞습니다. 뭐 중국이 하지 않는다면 좋다. 우리 독자적으로 방도를 마련하고 또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미국 정부의 막다른 골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달리 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그 수단이 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는데 그 중에 군사적인 옵션이 최종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볼 때는 그거밖에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큰 방송사인 NBC 방송이 전격적으로 한국에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4월 2일부터 4일까지 오산, 저기 뒤에 보면 오산 미 공군 기지에서 지금 제트기를 뒤에 배경으로 해서 서 있는 그 레스터 홀트라고 하는 이 간판 앵커를 볼 수가 있습니다. NBC는 미국의 3대 주요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930만 명이 시청하는 그런 저녁 뉴스입니다. 대단하죠. 거의 1000만 명이 매일 저녁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가 DMZ 근방이 아닌가, 비무장지대 근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면 오산 기지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지금 레스터 홀트 이 아나운서가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BC 이 조선일보에서 한 말입니다. NBC 간판 앵커의 한국 취재는 미국이 그만큼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언론이 이 NBC나 이 레스터 홀트나 다 미국에서는 리버럴입니다. 한국 용어로 따지면 좌파입니다. 그런데 이 리버럴 신문, 리버럴 이 방송이 온 거예요. 그만큼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하다 여겼기 때문에 NBC가 간판 앵커를 보내서 취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계속 말합니다.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이 검토됐던 1994년에도 CNN 등 미 주요 매체들은 간판급 기자를 한국에 급파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언론, 주요 언론이 한국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우리 조선일보의 보도가 아쉬운 점이 많고 또
이 기자의 관찰이 좀 솔직한 표현을 하면 너무 약해요. 뭐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방송을 들어보시면 저는 여러 번 준비하기 위해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그 핵심들이 있어요. 그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빠졌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뭐 이 정도 엄중하게 다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조선일보나 혹은 우리 한국의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은 미국 언론이 NBC가 와서 취재하고 보도한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자료를 여러분이 저에게서 여기서 지금 들으십니다. 다른 데서 못 듣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들으실 거예요. 자, 그 보도에서 밝힌 바가 이겁니다. NBC 간판 앵커를 파견한 3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스터 홀트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왜 왔는가? 첫째, 북한의 ICBM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ICBM은 대륙을 건너 이제 바다를 태평양을 건너서 미 대륙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래서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사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에 맞출 수 있는 만큼 소형화해서 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 장난이 아니라, 애들 장난이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NBC 방송이. 이게 지금 아주 미국 사람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미국과 그 북한 간의 문제지 그거 뭐 핵 문제 그거 뭐 우리 문제냐 이렇게 정말 모르고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미국을 공격했다가는 그 다음날 중국은 이 북한은 완전히 쑥 대밭이 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북한은 그날로 아주 끝장납니다. 미국의 한 도시 정도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전국이 다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만약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수소폭탄이 북한에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사능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요? 그 방사능이 남아는 가만둡니까? 너 왜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립니까? 한국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거의 뭐 8천, 9천 킬로, 10,000 킬로 혹은 저 동부까지 하면 13,000, 14,000 킬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바로 핵폭탄이 터진다는 그 방사능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국토에서 살 수 없을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댓글 써놓는 거 보면 별의별 욕을 다 해요. 그중에는 간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가 이런 일을 합니까? 목사가 뭐 어려운 사람들 도운 일을 하시오. 여보십시오. 목사는 애국 활동 못 합니까? 나라가 누란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뭐 그 목회의 일의 한 일부분 거기에만 빠져 있으라고요? 예전에 3.1 운동할 때 우리 목사들 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그렇게 한 건 잘못입니까? 그럼 지금 적화 통일에 지금 그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고 그러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예전에 노예제도 해방할 때 미국의 북부 지방에 있던 그 유명한 복음주의 대표 같은 그런 그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 같은 분들, 또 필립스 브룩스 같은 베들레헴 같은 그 찬송을 저술한 그 위대한 그런 그 설교자들, 그분들이 다 노예제도를 반대한 데 앞장서서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군대를 일으키는 그 일까지 가서 그렇게 독려하고 그랬던 분들이 바로 미국의 설교자들입니다.
찰스 피니는 그가 학장으로 있던 그 오버린 칼리지 전체가 그 당시에 북부에 아주 그 노예 해방시키는 거기에 아주 센터 같은, 문화적 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목사가 애국 활동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NBC가 그 간판급 앵커 레스 홀트를 파견한 그 이유는 첫 번째, 북한의 ICBM 개발과 핵탄두가 소형화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십시오. 사진에 보십시오. 이걸 듣기만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이거 시청하셔야 합니다. 시청하면서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디자인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MBC 간판 앵커를 보냈는가? 부패에 관한 기소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불안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조선일보 같은 그 기자들이 이런 중요한 것들을 빼뜨리고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겠어요, 기자들이. 물론 뭐 뉴욕타임스 기자라고 특별히 잘난 건 없습니다. 거기도 허점들 많아요. 근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부패에 관한 기소로 여기 이렇게 그 말하는 거 보면 corruption charge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부끄러워요, 국제적으로. 부패에 관해서 기소된 것 때문에 탄핵을 당하다니, 대통령이. 이게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국회에서. 13가지 이영작 박사 얘기에 의하면은 전에 그 김대중 씨의 처조카인데, 그 김대중 씨 당선을 위해서 그 당선에 아주 1등 공신인데, 이영작 박사 미국서 20년 동안 이 연방 공무원 보건국에서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에서 오하이오 주립대인가 어디서 통계학 박사 받은 그분이 있죠. 네, 전 좌파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이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동영상을 제가 보는데 여러분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영작 박사, 네, 그런 분도 그 제 생각에 동의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는 13가지나 그렇게 국회에서 기소했다고,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들었다고 하는 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13가지를 다 모은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신문에서 나온, 언론에서 나온 그 가짜, 그것들 기사들 가지고 그래 대통령을 탄핵하는 자료로 삼는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일개 검사가 그 기소한 그거 가지고 국회가 그걸 가지고 판사 자료 이상으로 그걸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그런 국회가 가져온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들을 뭐 삼권 분립, 삼권 뭐 독립 뭐 해가면서 삼권을 그 뭐 국회를 존중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왔든지 문제없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그들 대통령을 탄핵을 해요. 세상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미국에 지금 30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박사 공부를 2이나 했습니다. 학사도 제가 박사하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또 했습니다. 미국 가서. 미국 정치사도 제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석사과정을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미국을 그래도 상당히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 의회에서 창피하죠, 창피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이영작 박사도 얘기하죠. 닉슨 탄핵까지 2년. 탄핵은 안 됐죠. 탄핵 직전에 닉슨이 사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원에서 탄핵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적이 되는 걸 본 다음에
닉슨이 그냥 먼저 앞서 사임을 했으니까 탄핵을 받지는 않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이영작 박사 하는 얘기가 뭐 제 생각하고 동일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의견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그러니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죠. 졸속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아니 한국의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보다 7, 8배 더 똑똑해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그냥 불에 콩 먹듯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이렇게 탄핵한 것, 그리고 잘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미국의 국회의원보다 뭐 10배나 똑똑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이 부패에 관한 기소, 아유, 참 창피해가지고 charges라고 하는 말 듣는 게 corruption charges. 부패가 입증됐기 때문에 탄핵했다면 문제 없죠. charges 당해서 탄핵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NBC에서. 한국의 리포트 대사하고 뭐 조선일보의 강인선 뭐 기자하고 뭐 대담한 게 얼마나 왔는데 리포트 대사가 뭐 얼마 전에 그 있었던 그 주한 미 대사 있죠? 뭐 피습당하고 막 그랬던 그 대사.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또 웃겨요. 한국을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그 사람 좌파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오바마가 이렇게 지명해서 온 사람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랑할 수 있다. 좌파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NBC의 간판 기자가 이렇게 온 이유는 워싱턴의 강경한 발언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뿐입니까? 틸러슨 장관뿐입니까? 국무장관뿐입니까? 여기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죠. 네, 이 매드독이라고 하는데 미친 개라고 하는 그런 이 별명이 있는 매드독.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할 때 보면 매드독. 그러면 이제 이 미국 그 청중들이 있다가 와 환호성을 지릅니다. 매드독이 뭐 미친 개 하면 뭐 그 욕하는 게 아니고, 네, 아주 뭐 어떤 탁 하나 그냥 했다면 진짜 아주 그냥 콱 덥석 무는 그런 무서운 장군이다. 네, 이런 그 뜻인데 이분도 북한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reckless, 이거 아주 그냥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대로 가고 있는 it's got to stop,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막 격한 강경한 발언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시진핑과 앞서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인식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간판 앵커가 왔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이 진짜 아주 정점으로 치닫기 때문에, 진짜 위기 아주 그 정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의 정치 위기가 정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의 이런 모든 이 관리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장관 뭐 다 그 밑에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다 아주 이 정점으로 지금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NBC가 간판 레스터 홀트를 이곳에 한국에 보낸 것입니다. 이 레스터 홀트인데요. 뭐 약간 흑인하고 이렇게 좀 혼혈이 되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오산 비행장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DMZ, 거기에서 비무장지대까지 50마일이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80km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100km, 고속도로 100km로 주행하면 이건 1시간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워싱턴에서 볼티모어 거리까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텍사스의 달라스 옆에 포트 워스라고 하는 자매도시, 거기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달라스에서 폴트워스까지 한 45마일 됩니다. 그 달라스 폴트워스에 사는 분들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밑에 한참 내려와서 오산에서 비무장지대까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투기로 오산에서 떴다 하면 이 비무장지대까지 3분이면 도착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지역에 지금 우리 한국이 있는 겁니까? 이 오산 기지에서는 이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모토가 있는데 Ready to fight tonight. 저거 R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Ready to fight tonight. 오늘 밤에 싸울 준비를 하라. 오늘 밤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아주 초긴장 상태랍니다. 여기가요. 오늘 밤에 한국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다. 이걸 예상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 지하 깊은 곳에 이렇게 본부가 거기에 지금 지하 깊은 곳입니다. 오산에 아주 어딘가 지하 깊은 곳에 파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이 최고로 공격하는 목표가 여기랍니다. 그러니까 오산은 위험하네요. 특별히 군기지 근처에 사는 게 위험하네요. 네. 이러다 뭐 어떤 분이 또 아유 이제 오산에 살지 말아야지. 군기지 옆에서 도망가야지. 막 그러는 분들이 생겨나요. 네. 그러진 마세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오산에 안 사니까 그럽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4월 선제 공격설의 허와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지금 거의 한 25만 명이 시청을 했고 지금 거의 10,000명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는 목사님 인천에 삽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늘 우리가 유비무환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경상도, 상주 그 근처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리로 한국 사람들이 다 살 수는 없고 인천에서 제일 안전지대로 피신할 곳을 생각해 두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만날 장소를 결정하십시오. 다 흩어졌다가 어떤 사람은 집에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여행 가고 어떤 사람은 뭐 회사에 출근했는데 전쟁이 났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야 돼요? 찾을 길이 없어요. 이산가족 상봉 남의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디서 만날 그 장소를 딱 정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 진짜 아주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제가 사는 곳도 지금 지진지대인데 환태평양 주사인데 여기 밴쿠버니까 지진지대 여기인데 전 LA도 거기 오랫동안 살았는데 거기도 지진지대고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또 비상식량과 생수를 준비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구급 약품을 준비해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여기 오산이 바로 비행장, 미군 기지가 아주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목표가 여기랍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취재하는 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니까 이렇게 미군에서 기회를 줬던가 봐요. 지금 그 망원경으로 막 살펴보고 있고 뭐 아주 뭐 경계 물샐 틈 없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생화학전을 위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게 그 기지사령관이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생화학전. 이것도 무섭죠. 후방에다가 그 생화학 무기를 쓰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무려 5,000톤 정도가 지금 비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위중한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사람들이 걱정들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금 막 야단인데 우린 뭐 합니까? 우린 대선 후보들이 뭐 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게 패트리엇 미사일들입니다. 북을 향해서 조준되어 있습니다. 북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다 그냥 요격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엄중하게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안전하게 경제 활동도 하고 다른 뭐 학문 활동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미국에 대해서. 미 동맹을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은 빌 리처드슨이라고 유명한 미국인입니다. 정치가인데 전 UN 미국 대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NBC 방송에서요. 우리 한국 취재할 때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틴더박스, 화약고다. 화약고. 팡! 순식간에 터져버릴 수 있는 화약고란 말입니다. 중동이 화약고다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들었는데 한반도가 화약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정말 들어야죠. 우리가 지금 그 성냥통 아주 그냥 팡 터질 수 있는 거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공포를 주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들고 싶진 않아요.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이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밤에 문도 안 잠그고 그냥 우범지대에서 문도 안 잠그고 그냥 잠을 자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는 화약고기 때문에 어떤 오판도 잘못 계산하면 미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발언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 민주당입니다. 리버럴, 우리말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좌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나 좌파나 미국에서는 인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우파가 더 의식이 분명하지만. 제러미 배쉬, 이번은 미국 국무부 수석보좌관, 또 미국 CIA 수석보좌관. 화려하네요. 그렇죠? 하버드 법대 졸업하고 NBC, 지금 이 방송의 뉴스, NBC 뉴스의 국가 안전 분석가입니다. National Security Advisor, Analyst. 자기 나름대로 또 그런 국제 정세 분석하고 안전을 분석하는 그런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클린턴 대통령 때죠. 네. 그러니까 이분도 리버럴, 이분도 좌파예요. 한국의 좌파는 너무 달라. 한국의 좌파는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종식되고 북한이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한국 전체가 이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아래서 있으면 우리 좌파는 한결 건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좌파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종북, 그것이 문제입니다. 미국 좌파는 너무 달라. 그런 면에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너무 많아. 자, 제레미 배쉬의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았는데 그것이 인공위성이나 탄두 로켓인지,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쐈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핵탄두를 넣어서 발사했는지 모른다면 미국은 그것을 요격해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네. 지금 로켓을 쏘는데 북한이 동해상이나 이런 데 쑥쑥 쏘니까 저거 하죠. 그게 만약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요격해 버릴 수밖에. 그러면 이에 응해서 북한은 여러 가지를 시도할 것이다. 그중 하나는 남한에 대한 포사격이다. 이 제레미 배쉬, 이 안전 문제 전문가가 CIA 수석보좌관, 미 국무부 수석보좌관, 미국의 리버럴, 한국의 좌파, 이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즉시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한국의 좌파가 이런 인식하고 있나요? 이런 전쟁에 대한 이런 첨예한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화약고 안에 살면서도 그런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을 제대로 이끌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스터 홀트가 간판 앵커가 태영호 전 영국 북한 주재 북한 대사 탈북해서 지금 우리 한국으로 귀순했는데 그분을 이제 서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전 공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공격이나 임박한 위협과 같은 것이 보이면 ICBM과 함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남이 죽인 거 보십시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태영호 전 공사가 여기 미국의 간판 NBC의 간판 앵커 레스터 홀트에게 말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서 전 세계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인물인가? 미국이 공격할 것 같은 징후가 보이면 위협이 임박했다가 보이면 먼저 선제 ICBM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선제 공격 먼저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지금 빨간 그 원은 일본의 미사일이 지금 위협할 수 있는 곳인데요. 뭐 그보다 더하죠, 사실은. 네. 거기 지금 붉은 원 안에 빨간 점이 있는 일본에 이렇게 점점 특별히 도쿄 주변에 4개가 있고 또 일본의 본토의 맨 위 또 맨 아래 이렇게 점이 있는데 그게 미군 기지입니다. 주일 미군 기지인데 주일 미군 숫자는 46,000명가량이 된답니다. 한국에는 28,500명 정도가 되고요. 한 75,000명 정도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의 10만 대군이 지금 여기에 동아시아에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가 지금 위험 지역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위협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여차하면 이제 그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뿐 아니라 일본 미군 기지를 폭격하고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쏴서 여기 지금 미국의 주요 서부의 주요 도시인 시애틀 또 지금 거기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중간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세 군데 샌디에고는 그 밑에 거기 지금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샌디에고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거기에 미군의 그 태평양 함대가 거기에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북한이 북한이 지금 뭐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이런 그 군사 강국으로 계속 그 군사 깡패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담보해주는 세력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벌써 무너졌습니다. 사실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이 지금 북한을 떠받치고 자기들의 앞마당의 개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주 유엔 대사입니다. 이렇게 ABC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북한을 스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데 안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빅터 차는 이제 조지타운 대학에 미국의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북한 한국 문제 전문가죠. 이분이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분은 공화당입니다. 이분은 제가 할 때 민주당인 것 같아요. 좌파, 리버럴. 이분은 우파.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똑같이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인식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이 미국의 리버럴 좌파들은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있고 미국의 우파는 매파적인 성격이 있고 자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지상의 국가가 중국입니다. 미국도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못하고 있고 일본도 못하고 있고 중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이 모든 그 자원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해도 세계적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이 국경을 통해서 무역을 해주고 다른 나라에서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자기들이 다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저렇게 강해질수록 북한은 잡기가 참 힘듭니다. 이번에도 이 트럼프 쪽에서 북한의 고삐를 꽉 좀 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난색을 표했다고 그러죠. 명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고삐를 잡아 빼면 폭발할 수 있다. 더 위험이 증대가 된다. 근데 속셈은 뭐냐 하면 중국의 속셈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럼 뭐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말할 것 없고 남북한이 통일돼서 그것이 한미일 동맹으로 딱 짜여지게 되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통일을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지속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중국에게 어떻게 북한 문제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외교적인 수단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20여 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뭐 겉으로는 명분 세우고 뒤로는 속셈은 따로 가지고 있고 외교적 수단으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남은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역을 이제 제재하는데 그 어떤 개인 혹은 어떤 기업이 혹은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이 중국과 의류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제재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류할 땐 그걸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유엔에서 그런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단독으로 만약 그런 의류를 뭐 한다거나 뭐 그 어떤 제재되지 않는 유엔 그 제재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제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그렇게 거래하고 있는 개인, 거래하고 있는 기업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미국 금융을 쓸 수, 미국 금융 기관을 쓸 수 없고 미국 뭐 이런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국이 남은 경제 제재의 유일한 것입니다. 외교적 이런 모든 수단은 완전히 탕진됐고 소진됐고 그래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습니다. 경제 제재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미국이 또 이 유엔 제재의 틈 그걸 메꿔서 미국이 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무릎을 꿇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 가지 수단입니다. 외교적인 그런 방안 안 됩니다. 경제적인 방안 안 됩니다. 그러면 군사적인 방안 이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선제 타격.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2차 한국 전쟁
운운하는 것은 이런 인식 아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예언하니 무슨 뭐 나의 감히 이렇니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상황을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한반도에서 제2차 전쟁, 그것도 핵전쟁이 일어나길 누가 한국인으로 바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대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제2차 한국전쟁, 이걸 대비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제2차 한국전쟁인데 우리가 1950년에서 53년 동안 싸웠던 그 우리 한국전쟁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2차 한국전쟁은 그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재래식 무기를 넘어서 핵이 쓰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어디 가서 살 겁니까? 핵 재앙이, 방사능 재앙이, 그것이 전 국토를 덮으면 어디 가서 한국 사람들이 살 그 보트 피플이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전쟁이, 제2차 한국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한국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책이 있습니까? 묘수가 있습니까? 과연 피할 길이 있습니까? 선제 공격 외에는 길이 남은 것 같지 않은데 피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게 뭔데요?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영작 박사의 말입니다. 이영작 박사가 2014년 11월 18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기고문을 냈습니다. 강대강 대북 정책이 한반도 평화 부른다. 한반도 평화론입니다. 저도 지금 전쟁 이야기하지만 평화론을 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국제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자에게 잔인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힘없는 국가는 동정과 경멸의 대상이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일 수 없고 평화도 누릴 자유가 없다. 이 이영작 박사는 한양대 석좌 교수를 지냈죠. 이런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부인 되시는 이휘호 여사하고 서로 간에 막 이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이휘호 여사는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네. 네, 이런 식으로 이영작 박사는 나머지 지금 74, 75세 정도가 되신 것 같은데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하여튼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사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원로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데 이분이 2012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고 그러죠. 네. 이영작 박사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북한 지도자들도 머리를 숙이고 한반도에 평화도 온다. 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약골이 아니라 내놔. 북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협하면 알았어. 조금 더 줄게. 그냥 이렇게 하고서 말어. 우리 돈 벌게 바쁘니까 좀 이렇게. 그 다음에 더 큰 걸 또 요구합니다. 바이킹 같이. 내놔. 이러면 조금 더 해서 줄 테니까. 노비가 되는 길이죠. 이렇게 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그런 나라 되지 말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 강대강. 저쪽이 핵으로 강하게 나면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가 온다. 계속 인용합니다. 강대강의 대결로 무력 통일의 꿈. 누가? 북한이.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 같은 분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되도록 하는 1등 봉신 아닙니까? 그런데 햇볕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그 외교 정책도 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만약에 평화롭기 원하면은 강대강 대결로 가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한국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세계의, 그리고 특별히 북한 지도자들에게 김정은에게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지금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서 떵떵거리고 그러지만 김정은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이영작 박사의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더라. 강대강. 우리도 강해져라. 거기에 이 메시지의 초점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이요. 핵 무장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핵 무장을 하라. 미국의 그 핵 우산 이거 접어서 던져버리고 스스로가 핵 갑옷을 입어라. 핵 무장을 하라. 이거는 뭐 이영작 박사뿐이 아닙니다.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춘군 이 국제 정치학자로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죠. 네, 이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핵은 미국을 위해 지금 김정은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무력 통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핵 무장에 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좀 얘기하기로 하고, 네, 그다음 또 밑에 왼쪽에 보시면 서균렬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교수가 있는데, 네, 이분이 또 아주 한국의 핵무장을 부르짖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는 우리들에게 1조만 주십시오. 1000명의 기술 인력을 맡겨주십시오. 1조, 뭐 10억 불밖에 안 되는데, 네,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원자폭탄 만들겠습니다. 6개월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성에 있는 이 원자로 거기서 다 나온대요. 핵 무기 만들 수 있는. 네, 국가 기밀이라 그러고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언론에 얘기했으면 저도 얘기를 해야죠. 네. 우리끼리는 알고 하자, 대처하자는 거죠. 네. 김정은이가 뭐 지금 만들려고 그냥 머리를 그냥 아주 뒤집어 그냥 뭐 하여튼 그 전념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6개월이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수소 폭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이 핵 탄두 탑재해서 미사일에서 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이면 우리는 핵무장을 완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동일한 그런 말을 하고, 사실 핵무장은 한국의 전체 국민의 여론의 거의 한 65%가 찬성을 합니다. 저는 한국이 전쟁을 피하는 길은 스스로가 강해지는 길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우파든 좌파든
컨서버티브든 보수든 리버럴이든 좌파든 혹은 강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한번 미국을 한번 덤벼볼 그런 마음조차 못 품게 만들어야 된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군비 이 매년 쏟는데 전 세계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쓰는 만큼 미국 혼자서 그렇게 이 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할 수밖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초강국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유가 군사력, 경제력과 군사력이 나옵니다. 군사력은 또 경제력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핵을 갖추게 되면 북한과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우린 경제가 북한보다 40배가 크거든요. 우리는 경제가 40배가 크니까 북한에게 먹히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조갑재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 나라는 가난한 나라에 먹혔습니다. 송나라가 금나라에 먹혔습니다. 먹힙니다. 특별히 핵을 가진 그 나라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과 동일한 철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면 덤벼들지 못한다. 핵무장을 하면 우리를 쉽게 위협하거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왜?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때려주니까. 핵은 전쟁 억지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NPT 조약을 탈퇴하고 뭐 이런 문제를 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경제보다 안보가 더 우선이죠. 네. 아무리 경제를 키워놔도 안보를 못 지켜서 나라를 내놓게 되면 경제를 다 먹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요. 핵무장을 하라. 이게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몇 년 사이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도록 미국이 놔둘 것이냐 그거죠.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라. 거기에 더 한미 동맹을 강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좌파 정권 넘어가 지난번 노무현 정권 같은데 얼마나 삐걱거렸습니까? 미국에서 정보도 군사 정보도 안 주려고 그랬어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지 모르니까. 한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나는 북한의 대변인이다, 북한의 핵 대변인 이러고 돌아다니는 판에 누가 그런 이 대통령이나 그런 국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번에 좌파 집권하는 게 참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나라에. 왜요? 북한이 이제 ICBM 개발했다고 뻥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전시로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긴밀하게 협조해야, 그래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위기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불과 여기 시간으로는 4월 9일이니까 5월 9일이면 꼭 한 달입니다. 한국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uphill battle.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싸움이 됐어요. 고지 위에는 좌파가 있고 고지 아래는 지금 우파가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십시오. 왼쪽으로는 좌파, 중도, 내각제파가 다 붙었습니다. 우파가 한쪽으로 떨어져 있고 우파가 또 일부 나온 세력이 지금 저쪽으로 붙을까 이러면서 지금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 정치 이 선거판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마 앞으로 다시는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게 국회가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이고 이게 바로 헌재가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앞으로 이 국회의원들, 이번에 탄핵 주도했던,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8인, 아주 역사의 역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을 만들어 놨어요.
조기 대선은 좌파 정권의 창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적어도 85에서 90%가 좌파로 지금 넘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뭐 100%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좀 지나치고, 좌파가 된 문제가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북한과 평화롭게 좀 서로 살아보고 그러다가 통일시켜보자, 평화 통일시켜보자 이러면서 나옵니다. 이 김대중 씨가 주장했던 건데, 어떤 의도로 했건 간에 북한과 남한이 동일한 그런 이 1대1로 이렇게 의회가 구성이 되고, 북한은 완전히 1로 똘똘 뭉쳐 있고, 남한은 뭐 3, 4로 분열돼 있고, 게다가 종북 좌파가 더 숫자가 많다 그러면 이건 뭐 보수는 끌려가서 그냥 아주 이 사자의 아가리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고려 연방제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의 수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려 연방제 됐다면 조과통이 되죠. 아이, 꼴통수구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좌파 정권은 또 도덕적인 방임주의를 실시합니다. 박원순 씨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이 동성애자들 나와서 할 때 보면, 아이고 입에 담기도 힘든. 네, 정보가 지금 내가 있지만 말씀을 못 드려요. 그 도덕적 방임주의, 그 서울시 그 광장 그 안에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는데, 그걸 싹 문을 열어주고 탁 돌아서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 도덕적 방임주의입니다. 좌파가 되면, 좌파 정권을 잡으면 도덕적 방임주의가 되고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도덕적 타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좌파 정권을 그리스도인이 용납할 수 없는, 목사가 용납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아주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댓글에 보니까 뭐 당신이 뭘 안다고, 예수는 좌파고, 무슨 예수가 좌파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도덕적인 방임주의로 해서 사회를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걸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좌파, 우파가 뭔지도 모르고 도덕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먼저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안 하고 배길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표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쓰러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두 번 예배 기도하고, 뭐 우리 식사 시간에 기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수한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골방에서, 여러분이 교회당에서, 혹은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혹은 여러분이 공원에서, 혹 여러분이 걸으시면서 때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 1시간, 2시간, 혹은 그 이상 수시간씩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리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핵 무장이 바른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것이 되지 않고 북한이 최정점까지 위기를 끌고 가고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선제 공격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강력하고 유능한 우파 대통령의 선출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3.1절에 우리 태극기 시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한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ICBM 협박과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차기 대통령은 그래서 전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Wartime President. 전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영국의 윈스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같은 그런 안보 대통령, 전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잘 공조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잘 공조할 수 있는 대통령, 우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좌파에서 지금 안철수 씨나 문재인 씨나 다 사드 반대죠. 물론 안철수 씨는 조금 방향을 조금 선회했지만 근본적으로 안철수 씨는 이 이영작 박사에 의하면은 이 문재인 씨보다 더 아주 급진적인 좌파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도 좀 안철수 씨를 연구를 좀 더 할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공조를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은 물론 우파 대통령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은 강조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이 동영상들을 많이 공유하시고 많이 좀 카카오톡이라든가 혹은 이메일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혹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듣도록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특별히 안보 대통령 가운데 핵무장을 주도할 수 있는 안보 대통령, 전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쟁 준비를 지금 갖췄습니다. 전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에 밀리터리 스쿨을 다닌 사람입니다. 이 군사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는 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애정이 있습니다. 군을 존경합니다. 군과 잘 지금 맞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배짱, 담력, 결단력, 단호함, 용기, 또 지력 있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전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전쟁이 있으면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본도 헌법 개정을 이 아베 총리가 된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얼마나 다정해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 두 사람 만난 적이 몇 번 있겠습니까? 네, 역시 그 트럼프가 굉장히 사교력이 뛰어나다는 걸 이번에 느끼는데, 시진핑한테 대하는 거 봐도, 네,
손 붙들고 옛날에 악수하기 싫어한 트럼프가 뭐 대통령 되면 뭐 악수도 못하고 뭐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두 손을 꽉 잡고 그냥 뭐 전에는 그저 그 메이 영국 수상 왔을 때는 그 친밀함을 나타내느라고 그 회의 끝나고 그다음에 아주 손을 꽉 잡고 이렇게 그저 저 난간을 이렇게 주랑을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꽉 붙들고 강력한 미일 동맹을 여기 지금 과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전쟁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미국도 전쟁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북한도 전쟁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한국만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하자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에서 져서 죽고 다 뺏기고 노비가 되고 공산주의 땅이 되고 교회가 다 망가지고 교인들이 수백만이 죽어가고 수천만이 죽고 이런 킬링필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이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제2차 한국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국도 준비되어 있고 일본도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 미국은 방위비 그 군사비가 밀리터리 이 군대 여기에 국방 예산이 10%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줄여가면서 억지로 줄여가면서 10% 증액을 했습니다.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헌법 개정을 몇 차례 해가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도 전에 선출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베가 날아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뭐 잡을 막 갖다 주고 이렇게 아주 구워 삶고 이렇게 아주 해서 지금 저런 얼굴이 되고 저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손 주고받는 것이 윈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이 윈윈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딱 되면 처음에 워싱턴 날아가서 백악관에 가서 우리도 여기 미국의 이 잡을 좀 많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일본 못지않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딱 대통령 되면 난 미국보다 난 북한 먼저 가겠다고 그런 의식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우파는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저변 확대해야 됩니다. 중도 내각제파를 좌파에서 끄집어 당겨서 중간으로 만들어 놓고 우파끼리 더 끄집어 당겨서 뭉칠 수 있는 사람 다 뭉치고 본래 우파 사이비 우파들은 몽땅 쫓아내서 다 좌파로 보내버리고 이용작 박사는 재미있는 말을 또 하더군요. 바른정당 그저 새누리당에서 나간 바른정당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우파는 각계 약진해야 됩니다. 여기 맨 왼쪽에 조원진 후보가 이제 새누리당, 그 신생당이죠. 새누리당의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고, 남재준 그 전에 국정원 원장, 또 합참의장, 또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렇지만 아주 그 정통 보수죠. 또 오른쪽에 홍준표 후보도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가 돼 있고, 뭐 다른 분들도 좀 있지만 주요한 세 분을 제가 여기에 더 보수 후보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에서 이제 후보가 생겼으니까 조원진 후보를 적극 밀겠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 순수 보수 강경 보수 정당이 새누리당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100% 지지합니다. 또 남재준 또 조원진 후보 훌륭하죠. 네. 남재준 후보 훌륭하죠. 뭐 리틀 이순신, 작은 이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충성스럽고 청렴결백하고
조원진 후보 같은 분은 또 아주 진짜 이번에 탄핵을 반대하는 그 태극기 운동에 그 앞장서서 그렇게 애국 운동을 한 분이고, 또 오른쪽에 홍준표 씨도 리더십이 있고, 또 뭐 임병진 씨 같은 사람을 또 선대위원장으로 세운 건 이야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그 사람밖에 인물이 없어요. 자유한국당에 그만큼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제는 그만했으면 보내야죠. 근데 뭘 어떤 그 꿍꿍이가 있어서 그 서로 뭐가 맞았는지 하여튼 또 그걸 세워놨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로 홍준표 씨를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네. 또 안보관, 또 경남 도지사로 있으면서 또 1조 3천억인가 되는 그 도의 빚을 다 갚았다고 그러고, 네. 경제도 잘 꾸려나갈 것 같고, 네. 또 이 좌파 민노총과 결투를 해서 네, 최초로 민노총을 이긴 그런 정치인이고, 네, 아주 화려합니다. 네. 예, 각각 내 후보가 최고 다들 그러시겠죠. 네, 뭐 자연스럽죠, 뭐. 네, 하여튼 각자 소신대로 하세요. 네, 각계약전하는 겁니다. 결과를 이제 우리가 끝에 가서 보는데 5월 초쯤 해서 이제 우리가 한 일주일 전쯤 이제 또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선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나올 겁니다. 셋 중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투표장 가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난 끝까지 그 지지하는 사람을 뽑겠다. 좋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보수가 집권하는 거는 이제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의 소신도 좋고 정통보수적인 가치관도 좋아요. 뭐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에 대한 그 아주 프레시한, 아주 정말 사명감 있고 깨끗하고 나라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내 몸버려 헌신하고, 네. 이런 정당에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선장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나라를 맡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대한 충성도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 새누리당 지도자들이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도, 네. 뭐 그렇게 또 기분이 안 좋을 리는 없을 겁니다. 네. 맞는 말이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파는 각계 약진하되 투표장에서만큼은, 네, 선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찍어라. 이게 이기는 길. 그저 85에서 90%는 지는데, 예, 현재 통계로 보면 그래도, 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난 지더라도 좋다.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그럼 뭐 할 말 없어요. 세 번째는 자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왜 통일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자신을 위한 선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기,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나라의 내일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여긴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나라를 얻어도 내 생명을 뺏기면,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성경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목숨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 오레곤 해안에 지금 바다 안개가 지금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해주시는 구세주,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한 속전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시고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셔서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제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리하고 마치면 오늘 저는 다가오는 제2차 한국전쟁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선교 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메뉴의 맨 아래 선교 헌금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또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